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육-25 남침 때 한국을 구해주고 많은 원조를 준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북한의 남침에 대한 원인 제공자라는 것입니다. 1882년 조미오 통상조약 체결 직후 미국은 일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1905년 7월 29일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대가로 일본이 한반도 지배를 묵인하는 극비밀약을 맺었습니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루스벨트는 서양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서울 주재 미국 공사관을 폐쇄했습니다. 월러드 스트레이트는 미국인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우르르 도망치는 쥐들처럼 서울에서 도망쳐 나갔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는 대사로 부임재임 1989만 1993년 하기 앞서 1970년대 유신 정권 초기 미 중앙정보국 한국지부 총책임자로 있으며 박정희 정권을 상대적으로 깊숙이 지켜볼 수 있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분단은 미국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한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박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미국 정부는 10.26 사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하는데 누가 봐도 필요 이상으로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나 파견 요원들은 국내 언론사들을 순방하면서 미 CIA 개입설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 대사관의 정무관계 직원과 CIA 요원, 주한 미팔군 요인들은 한국의 정계와 행정부, 군부와 잦은 접촉을 하고 있었음을 정관계 관련 인물들 치고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글라이스틴 대사와 브루스터 CIA 한국 지부장, 위컴 미팔군 사령관은 야당 관계자와 김재규를 만나 한국의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했던 것도 나중에 드러났고, 그런 와중에 CIA 고위 요원이 중앙정보부의 한 고위 간부에게 이른바 집권자 교체론을 거론한 것도 김재규 재판 과정에서 나왔지만 공식적인 기록물에서는 개인 발언으로 삭제됐습니다. 미국의 오만한 태도에서 벗어난 수세에 몰린 듯한 입장에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북한은 1950년부터 70년대 초까지 남한보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국력이 강했습니다. 1960, 70년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남한의 불안감은 컸습니다. 70년대 초반까지 서해오도 해상에서 우리 해군은 북한의 함포 능력에 번번이 당했고 북한에 끌려가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북한 고속정에 장착된 스틱스 같은 함대함 미사일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로비도 한몫한 스틱스보다 성능이 뛰어난 하푼 미사일을 우리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은 프랑스의 함대함 미사일인 액조세를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프랑스에도 압력을 넣어 한국 구매를 방해했지만 에어버스 여객기 동시 구입을 제안한 한국에게 프랑스는 미국 압력을 뒤로하고 액조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75년 우리가 코리아 타코마에서 제작한 고속정에 액조세 미사일을 장착해 발사 실험을 합니다. 그러자 미국은 1975년 하푼 미사일 판매를 허가하고 77년부터 도입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프랑스로 넘어가자 한국에 서둘러 판매했습니다. 1976년 12월 1일 핵연료개발공단이 출범했습니다. 핵연료개발공단은 극비리의 화학처리 대체 사업 일명 핵연료 국산화 사업으로 위장해서 재처리 시설 국산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한편에선 기기장치 개발 사업이라는 위장 명칭하에 연구용 원자로 국산화 개발이 시작됐는데 전국 7개소의 분산 배치에 극비에 추진했습니다. 1978년 한국에서 은밀하게 추진하던 증수 핵연료봉 공장 시설이 어쩔 수 없이 공개되자 미국은 충격 정도가 아닌 아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관련 부서와 정보원들이 문책당하고 미국은 전례가 없는 고위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워싱턴 당국은 1978년 11월 8일 해럴드 브라운 미국 방부장관이 이끄는 미 국무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 소속 17명이
고위 관료들이 한국에 급파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열흘 후에는 멜빈 프라이스 의장을 선두로 한 미상원 군사위원회 의원 13명과 관련 관료들 및 원전 관계자를 까지 수십 명이 한국으로 날아와 강도 높은 사찰 조사를 했습니다. 수십 명의 고위 관료, 13명의 의원 등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그전에도 지금도 없는 파격적인 인원입니다. 경제력이 약하고 무장력이 약하니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서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미국이 그토록 집요하게 우리의 핵개발을 막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한국을 손바닥 안에 놓고 움직이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 자기들 손바닥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겠다고 하면 갖은 수단과 협박을 동원해 막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대접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보관대로 움직이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잠재적인 경제력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미국에 대한 감사함을 이용해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끌어당겼습니다. 미국의 예상대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에 크게 부합해준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핵개발을 막아섰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불때 박정희의 핵개발은 전 세계와 동북아 지역에서 핵확산, 저지라는 미국의 전략 목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한국의 핵보유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교란하며 미국의 위상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력 아닌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한국이 추구하는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등에 의한 군사 강국화에 대해 저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핵보유와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군사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군사 강대국이 되면 발언권이 강해지고 이는 미국의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수순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쿼드 참여를 미루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핵개발 포기 압력은 핵폭탄의 개발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를 꿰뚫어 본 사람이 작고한 박정희 시절 오원철 전 경제수석입니다. 오원철 수석은 한국이 캐나다에서 중수로 원전을 도입하자 미국은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신들이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듯이 미국 관련 업계는 한국의 원전 및 관련 기기 수출을 통해 1,000억 달러, 핵연료 수출로 450억 달러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로는 천문학적인 거금입니다. 한국의 핵연료 개발 및 원자로, 다변화, 재처리 시설 건설은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이 누려야 할 원자력 분야의 독점적 이익에 크게 방해가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필요한 핵연료와 원전 플랜트를 미국에 종속시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이 핵폭탄을 제조하려는 목적임을 과장시키고 요란하게 떠들어대며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 도입을 저지시켰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원전 플랜트는 물론 원전에 들어가는 핵연료 농축 우라늄을 비싼 돈을 주고 수입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프랑스로부터 핵연료 재처리 시설 도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것을 운영할 경우 한국은 매년 평균 25개의 핵폭탄 원료 확보도 가능하겠지만 실제는 엄청난 외화를 들여 미국에서 도입하는 핵연료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는 경제적 효과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캐나다로부터 증수형 원자로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핵연료와 원자로에 대한 미국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었고 경제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밀어 붙이며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해 도입을 좌절시켰습니다. 파키스탄 핵보유에 대해 완강하게 제재를 꺼내들며 거부하던 미국은 기지를 제공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핵개발을 모른 척 묵인하는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핵보유를 막고자 하는 미국의 방침에 전면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좌우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원자로에서 나온 핵연료 수만 돈은 고스란히 저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저장고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게 우리 원자력 산업의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쓰고 남은 핵연료는 재처리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재처리에 대해 고비용만 들고 생산성이 낮아 재처리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제재를 걸어놓고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범국인 일본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기술로 엄청난 보유량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관련 시설조차 도입하지 못한 채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맹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당신들의 기고만장한 오만함에서 달라져야 할 겁니다. 최근 중국은 스텔스에 빠져 있습니다. 스텔스 잠수함을, 스텔스 전투기 등 스텔스 관련 무기들을 연이어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텔스 드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과학자들은 순식간에 두 날개에서 드론이 분리되는 새로운 제트기에 대한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홍콩 매체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닝샤 무우스 사막 남쪽 끝에 있는 공항에서 중국 과학자들이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제트기에 대한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면서 이 신비한 전투기는 고속 스텔스 전투기의 특징인 넓은 델타 날개를 자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군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J-20의 수석 디자이너 양웨이 역시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이 드론과 함께 싸우는데 초점을 맞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 중국은 아예 하와이를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 폭격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달 초 외국 군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중국의 무인기 기지를 참관시키면서 이 자리에서 스텔스 무인 폭격기 페이룽2를 공개하며 외국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페이룽2가 스텔스 기능을 갖춘 만큼 무인 폭격기로도 사용될 수 있고 양산 체제를 통해 스텔스 무인 폭격기 편대를 꾸리기도 용이하다고 홍보했습니다. 특히 페이룽2의 최대 항로거리가 7000km에 달한다고 자랑했는데 이는 하와이와 괌을 작전 반경으로 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페이룽2가 강습 상륙함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2016년부터 장거리 스텔스 전략 폭격기 H-20를 개발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H-20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미 국방부는 항속거리가 8000km 이상으로 10톤 이상의 핵탄두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8년 넘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 중인 첫 번째 전략 스텔스 폭격기 쿵 H-20에 대해 어찌된 일인지 미국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더 워존 등 현지 언론들은 익명의 미 국방부 정보당국자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H-20가 특별히 우려되는 점이 있느냐? 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 중국은 자신들의 실력으로 미국의 B나 B-21과 비슷하게 기능하도록 만드는데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H-20가 어떻게 나오든 미국의 설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 H-20의 시스템 디자인을 보면 새로 출시되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는 물론 현 기종보다도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전략 스텔스 폭격기 제작 기술이 미국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으면 실제 개발돼도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미 군사 전문가들은 왜 중국산 스텔스를 왜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자신감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작년 8월 미국 정부는 대만에 5억 달러 규모의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를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 발표가 나온 다음 날 전투기와 전폭기, 조기경보기, 무인기 등을 대거 대만 해협에 보내 한바탕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러면서 강경한 어조로 미국의 무기 판매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F-16에 장착되는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중국 스텔스 전투기 J-20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시로 제-20을 대만 해협에 출동시켰고 제-22 대만을 내려다보는 화면을 여러 차례 공개했습니다. 대만 방공 레이더가 제-20을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해 대만 공군의 사기를 꺾어놓겠다는 인지전 카그니티브 워 전술을 펼친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대만에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를 판매하기로 승인한 것인데요. 현재 대만 공군은 구형 F-16AB를 개량한 최신형 F-16V64대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들이 미국에서 구매한 IRST를 장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대만은 중국의 제-20이나 소형 무인기 등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유사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사실상 중국군 최신형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렇게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건데요. 미국이 판매하는 IRST 기종이 록히드 마틴의 최신 모델인 IRST-21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2021년 이 추적 장비로 목표물을 포착해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F-35와 F-22, F-18 등에도 장착되는 장비입니다. 네트워킹 기능이 있어서 주변 다른 전투기나 호위기 등과 표적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투기는 주로 레이더를 통해 공중과 해상, 지상의 목표물을 포착하고 추적합니다. 하지만 레이더파를 발사하게 되면 아군 전투기 위치도 상대에게 노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IRST는 레이더와 달리 외부에서 나오는 적외선 신호를 수동적으로 수집합니다. 스스로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 만큼 위치 추적 사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또 레이더와 달리 전자전 교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노출되는 기체 면적을 최소화해 위치를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배기구 등에서 나오는 열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엔진 배기열 등을 통해 상대편 전투기를 포착하는 장비가 바로 IRST입니다. 특히 미국이 대만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IRST-21은 탐지거리가 7080km로 원거리에서 제-20을 포착해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사실 중국을 의식해 그동안 대만에 대한 최신식 전투기와 장비 판매는 꺼려왔는데요. 워낙 군사력 차이가 큰 만큼 정면 대결보다는 중국군의 대만 상륙 저지에 유용한 대한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를 대량 비축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IRST를 공급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건 유사시 대만 공군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황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문가를 인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4.5세대 전투기인 F-16B가 최신 IRST를 장착해도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의 상대는 될 수 없다. 하지만 스텔스기가 적외선 방출을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IRST는 이 열 신호를 포착해 목표물을 추적한다. 중국 언론들조차 이례적으로 중국 제-22 IRST에 포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결국 중국산 스텔스는 이제 미국이 보낸 IRST의 제약은 물론 한국과 마주보는 서해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서해의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한국판 아이언돔을 더 촘촘히 하는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5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 공유 도무기의 SAM의 탄도탄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장거리 지대 공유 도무기의 SAM이 고고도 요격 유도탄 사업과 중거리 지대 공유 도무기 SAM 블라크 3 사업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5060km인 LSAM의 요격 고도를 약 100km로 늘린 한국판 사드를 개발할 방침입니다. 또 천궁3도 요격 고도를 천궁2만 2040km의 2배로 확대하고 교전 능력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LSAM과 천궁3 모두 요격 고도가 100km에 가까워집니다. 지상에서 공중의 적 탄도탄이나 비행체를 요격하는 등 방어체계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한국산 무기들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특히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이는 지상에서 공중의 적 탄도탄이나 비행체를 요격하는
무기 체계로 최근 들어 중동에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현재 LI지넥스 원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 3사가 협력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가 이라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UAE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세 번째 수출이 됩니다. 천궁이가 중동 국가들의 마음을 훔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빠른 납기, 현지 맞춤형 개량, 그리고 저렴한 가격. 여기에 한국군이 실제 운용하고 있어 실전 성능도 입증되었다는 점까지 더해져 중동 국가들의 러브콜에 받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3월 방한한 타베트 무함마드 알 아바시 이라크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천궁이 3개 포대를 자국에 빠르게 납품할 수 있는지 물었고 우리 측은 2개 포대가 우선 납품 가능하다고 답했는데요. 이라크와의 협상이 타결된다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천궁이의 수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늬만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아직도 목리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시험 훈련을 묵묵히 진행하며 최고의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개발자들의 기밀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현재 KF-21 개발팀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배제한 채 국내 기술진들을 재배치해 독자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8일 오전 11시 45분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은 사천공항에서 이륙해 공중에서 대기하다가 낮 12시 20분께 발사에 성공하고 12시 47분 복귀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지난 28일 경남 사천공군 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공중 기총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데요. 오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실사격에까지 성공함으로써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에 성공한 초음속 전투기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을 선언한 것은 물론 이미 미사일 개발 기술까지 거의 확보했다고 알려지자 주변국들은 물론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한국에 쏠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KF-21 보라매의 미에러미티어 실사격 성공의 의미, 그리고 한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상황과 관련된 도전과 기술적 진전, 어디까지 와 있나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산 초음속 보라매 전투기는 지난 2023년 3월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했고 2024년 1월에는 고바등각 시험 비행에 3월에는 공중급류 비행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중거리 미사일 실사격 훈련에도 성공함으로써 1년 동안 시제기 6대의 시험 비행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미티어급 미사일 실사격 훈련 성공은 이제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가 국산 AESA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와 유럽제 미사일의 중거리 공대원 무장 통합이 완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훈련은 가장 고난이도의 훈련인데 애초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각보다 빨리 실행돼 한국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에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대공 임무를 통해 공중에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시한 훈련처럼 레이더를 가동시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공중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표적을 타격하는 실험은 전투기 훈련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에 속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전투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시험할 때 중거리 미사일을 레이더와 연동해 시험 발사에 성공하기까지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라매는 겨우 2년 만에 국산 레이더와 연동해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KF-21 보라매의 실사격은 기체에 장착된 AESA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로 80여 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해 미티어를 발사하는데 미사일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라매 전투기에서 발사된 중거리 유도탄이 초기, 중기, 종말 단계에서 정확히 표적을 유도하고
어떤 출력값을 내보내는지에 대한 시험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보람의 전투기에 통합되는 미티어급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km나 좁은 시험 공역을 계산해 반환점을 비행해 되돌아와 표적기를 타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럽 MBDA가 제작한 미티어는 길이 3.6m, 직경 17.8cm, 중량은 185kg, 마하 사음속 4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상공에 떠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갖춰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되는데요. 이번 시험에서 보람의 전투기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서는 세계 최초로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최종 타격했습니다. 폭발형 탄두와 충돌 및 근접 신관을 적용해 목표물에 충돌하거나 최적의 요격 지점에서 탄두를 폭발시켜 목표물을 제거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미티어를 F-35의 공대공 주력 무기로 사용할 계획이며 F-35 42대를 도입하는 일본도 미티어 장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일본은 F-35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개량형 미티어인 JNAAM 합동공대 공미사일을 영국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300발 이상을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도 F-35의 주력 공대공 무기로 미티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KF-21 1대당 4발을 장착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 도입이 시작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지속적으로 국산 AESA 레이더와 미사일의 무장 연동 시험 비행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 검증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미티어급 실사격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이제 KF-21의 수출은 물론 국산 AESA 레이더의 해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KF-21 탑재할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선언한 것은 물론 KF-21에 탑재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도 국내 개발 추진하겠다고 밝혀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보람의 전투기가 시험한 미티어 미사일은 유럽 MBDA가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수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산 AESA 레이더를 개발한 것처럼 중거리 미사일 등 항공 무장 역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이 기체만 개발해서는 수출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국산 전투기에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탑재하려면 미국이 허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전투기 안에서 레이더와 연동해 운용되어야 하는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소스 코드 확보가 어려워 통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만 유일하게 미사일 개발에 대한 소스 코드를 개방해 다른 나라 공군이 아무리 미국산 미사일을 수입해 운용해도 전투기 레이더와 통합될 수 있는 국산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자신들의 경쟁자를 의식해 한국의 KF-21 개발에 대해 탐탁해하지 않았고 국산 항공무장 역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유럽과 협력해 더 강력한 무기를 보람의 전투기에 통합 운용하려고 하자 방향을 틀어 통합을 허가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이로써 KF-21은 수출 시장에서 미국산 항공무장 혹은 유럽산 항공무장을 선택해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산 항공무장을 수입하기 어려워하던 중동 국가들은 유럽산을, 폴란드 등은 미국산 항공무장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산 무장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산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국가나 적대 국가에는 무기를 판매하지 않고 있고 세상의 거의 모든 무기 체계의 핵심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는 독일은 인권 탄압 국가 등에는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가 크루드족 탄압 문제로 인해 독일의 금수 조치가 떨어지자 알타이 전차에 장착하기로 했던 독일제 부품을 구하지 못했고 거의 10년간 전차 개발에 성공하고도 양산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국도 태국의 잠수함을 수출하고 싶어도 독일이 신장 위구르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 이유를 들어 엔진 금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잠수함 수출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람의 전투기도 언제 어떤 이유로 핵심 무장 수출이 막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더 국산 중거리 무장 개발이 절실했습니다. 프랑스도 라팔 전투기에 통합했던 미티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 독일의 금수 조치가 있을지 몰라 자체 개발한 미카 미사일을 개발했고 미카 미사일을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에 판매해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체 개발한 전투기에는 자체 개발한 무장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국이 1.6조 투입해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을 확정한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 방위사업청은 제21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 공유도탄을 국내 연구 개발을 확정했으며 이를 위해 2038년까지 총 사업비는 약 1조 5,7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국이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에 성공하면 KF-21에 장착되는 유럽산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함께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국방사청은 국산 공대공 유도탄을 KF-21 기본 무장으로 장착하면 KF-21의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대공 유도탄 역시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은 이미 초음속 전투기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 항공무장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언제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기술까지 확보해 놓은 것일까요?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주요 연구기관이 이미 2010년부터 지금까지 램제트 고체 엔진 기술과 관련한 기술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었고 상당한 기초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비행체 통합 기술, 고용 전차 흡수체, 고체 추진체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 등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FA-50을 개발한 이후 항공 소프트웨어까지 자체 개발해 무장 통합 연동 기반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주요 사업들을 통해 기본적인 기술을 확보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제 곧 시제탄 제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미사일 개발 사업은 사거리 200km 이상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려는 핵심 사업으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28년 한국도 미티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일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막대한 투자 결정이 발표되자 외신들은 이를 앞다퉈 보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30일자 미 군사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는 최근 한국의 5조 4천억 원 투자 계획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최초로 실전에 사용한 SM-3 미사일의 구매를 공식 승인했다. 한민국은 최근 3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첫째는 신형 호위함 4척을 구매하고 둘째는 국산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SM-3 미사일의 구매를 승인한다는 것이었다. 이 3가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합하면 이 40억 달러, 한화 5조 4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 역시 한국이 신형 무기 개발에 5조 4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KF-21이 상대해야 할 가상의 적을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 마이티 드래곤과 일본이 영국 등과 공동 개발할 예정이라는 GCAP라고 상정했을 경우 기존 AIM-120은 고사하고 신형 AIM-260 JATM으로도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부터 덕티드 램젯 방식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주장해왔던 것인데요. 한국은 막대한 개발 비용을 들인 FA-50과 KF-21의 수출을 위해서라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AIM-260 JATM급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게 개발을 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 CCTV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신 탱크를 조명하면서
세계 최고의 4세대 전차 배치가 임박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CCTV는 지난 9일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에 대한 기획물의 일부로 최신 주력 전차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첨단 무기를 소개하는 해당 방송에서 미래 지상 최강자라는 자막까지 달면서 자랑을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말하는 4세대 탱크는 전부 다 천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공개됐습니다. 중국은 이 탱크가 고기동성, 스텔스 기능,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갖췄다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전차의 스펙이나 성능에 대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중국이 현재 마음이 조급한 건 알겠는데 배치가 임박했다면서 어느 정도 살짝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전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4세대 전차를 만들었다. 우리 전차가 세계 최고다라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데요. 현재 인민해방군의 가장 발전된 주력 전차는 99형과 99호형입니다. 99식과 개량형의 양산 수량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99형은 2001년 배치에 들어갔으며 지난 20년간 1200대 이상이 만들어졌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포탑과 차체가 개량된 99호식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전차 하나 제대로 만들 기술이 없는 중국이 만든 99식 전차는 중동을 통해 소련의 T-72를 들여와 많은 것을 보고 베껴서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T-72의 파생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련의 전차를 기반으로 제작해 무난한 기동력과 무난한 공격력,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한국의 전차와 비교해본다면 K1A1 전차 정도의 3세대 전차 스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 전차가 보여준 대외적인 모습에서는 바퀴가 빠지거나 달리면서 포탄 발사를 못하거나 내부에서 포탄이 터져버리는 등 각종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에 중국이 4세대 전차라고 자랑하며 보도한 전차는 실제로는 3.5세대 정도의 전차이거나 그보다도 못한 전차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주력 전차 자체도 중국 자체적인 기술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4세대 전차인 K3 전차 설계도를 공개하면서 많은 군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무기가 전차입니다. 러시아군 전차들이 우크라이나군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불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미사일이 전차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차 무용론이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반격하는 과정에서 전차를 적극 활용하고 러시아군 전차가 현대전을 제대로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전차 무용론은 잦아들었는데요. 하지만 냉전 이후 기술적 발전이 정체됐던 상황에서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 등 방위산업 선진국들이 전차 개발 또는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세계 각국이 지상군 장비 생산업체들은 신형 전차 또는 기존 전차의 성능 개량을 잇따라 제안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차 무용론이 사그라들기는 했으나 제블린과 LONLAW 등 대전차 무기가 전차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큰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드론이 소리 없이 적 전차 위에 나타나 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전장의 왕이라 불리던 전차의 위용을 무색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폭의 성능 개량이나 수명 연장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 적용을 통해 신형 전차를 선보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K2와 같은 3.5세대 전차는 3세대 전차의 스펙에 통합적인 전장 관리 능력이 들어가면서 3.5세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K2를 비롯해 미국의 에미레이, 영국의 챌린저2, 독일의 레오파르트 EAU, 프랑스의 르클레르, 러시아의 T-90A 전차 등이 대표적인 3.5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K2 전차는 이미 일부 매체에서 4세대 전차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K2육표는 4세대 전차에 가까우며 장기간의 생산 중단과 저율 생산에도 실전 배치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전차로 간주되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K2 전차는 최첨단 복합장갑,
폭발 혹은 비폭발 반응 장갑 기술을 결합했으며 밀리미터 파레이더는 미사일접 근경고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고 전차 탑재 컴퓨터가 날아오는 발사체를 삼각 측량해 연막탄을 발사하도록 한다. 또한 측면 바람 감지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 강력한 열영상 카메라 등 K의 강력한 센서들은 9.8km 전방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량 배치된 러시아가의 T-14 아르마타 전차와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T-14 아르마타를 4세대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는 거의 상상 속의 전차로 한국의 K 전차에 안 될 것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 러시아 칼럼에서도 K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러시아 매체 UFE는 본인들의 T-14 아르마타와 한국의 K 전차를 조명하며 한국이 러시아를 위협할 전도 유망한 전차를 개발했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K 흑표 전차가 오랜 세월 북유럽 나토군에서 사용되어 온 레오파르트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긴장했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T-14 생산도 2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제조사의 횡령 사건 등으로 양산이 지연되고 있어 실전 배치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K 전차가 유럽에 빠르게 배치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대응은 대한민국 방산업계에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 전차를 생산하는 한국은 4세대 전차에 가까운 전차 말고 이제 진정한 4세대 전차를 준비 중인데요. 현대로템이 세계 정상급 성능을 지닌 K 전차를 앞세워 지상무기체계 선도기업으로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를 압도할 진정한 4세대 K3 설계도가 일부 공개된 것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계약에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최근 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과 폴란드 사이 K3 전차 협력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고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K3 차세대 전차 사업의 전모가 밝혀진 것인데요. 폴란드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K3 전차 도입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협력이 확실하다면 다른 모든 경쟁 전차를 압도할 만한 괴물 스펙의 전차가 한국의 손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수출 계약처럼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의 방산 계약을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완수함에 따라 20조에서 많게는 40조 원에 달하는 한국 무기가 유럽으로 수출될 전망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K 전차입니다. 종주국인 한국이 도입한 물량보다 3배에 가까운 숫자인 1,000대를 폴란드가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존 K 전차를 일부 변형한 모델 180대를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로 결정지으며 한국 K 전차의 수준이 유럽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증명한 좋은 사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차 무용론이 무색하듯 한국의 K 전차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전차 무용론을 대두시켰지만 역설적으로 최신식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고 운용할 수 있는지가 전쟁의 승패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것을 잘 드러낸 전쟁이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폴란드가 K 전차 1,000대를 수입한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혈맹이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무기를 구입한 폴란드. 그런데 알고 보니 폴란드의 무기 쇼핑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향후 도입될 K3 전차 사업에도 폴란드가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는데요. 폴란드 군이 현재 도입할 예정인 K의 개량형 KPL도 폴란드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 싶습니다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육군 소속 크주시토프 푸아텍은 폴란드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KPL을 한국과 같이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K3 전차 개발까지 한국과 폴란드가 같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군사 관계자 입에서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K3 전차 공동 개발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온 것인데요.
본인들이 K 전차를 운용하며 생긴 데이터를 한국에 제공하면서 한국의 전차 기술 개발에 폴란드가 기여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KOREA 2022에서 K3 전차가 등장해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또 대략적인 개발 방향까지 발표되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128강포가 전열화학포로 변경될 예정이었는데요. 음속의 5배에 달하는 속도로 발사되는 전열화학포는 기존 재래식 포탄에 익숙한 병력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격을 가하는 포탄에 휩싸이면 상대방 전차는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뇌관 및 장약의 연소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해 포탄을 발생하는 구조로 기존 화포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레일건처럼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을 자랑한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한 주포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변화가 있는 것인데요. 바로 미래 전장의 핵심인 무인화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K9 자주포와 여러 기갑 전력을 통해 무인화 가능성과 데이터를 확보해둔 상황인데요. K 전차 역시 무인화를 염두에 개발을 진행했으나 여러 제반 사항 때문에 유인 전차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발전한 지금 K3 전차는 무인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존 장전 시스템 대신 새로운 장전 시스템을 사용해 원거리에서 조작이 가능한 전차 개발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또 K3 후미에는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대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포탄과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MLRS의 개념을 전차에 도입한 것입니다. 또 기존의 파워팩을 버리고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 역시 다른 전차에 비해 차별화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전력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고 엔진은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구동 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한 일체형 전기식 구동장치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4세대 전차의 기본인 스텔스 기능은 물론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레이저 요격 능동 방어 시스템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K3가 계획대로 만들어진다면 한국이 상정하고 있는 미래전 요소를 전차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압축할 전술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를 폴란드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폴란드는 한국과 K3 도입까지도 내다보는 사이로 발전한 것입니다. 한때 미군에서 퇴역하는 전차인 M48 패튼 전차를 쓰던 대한민국이 이젠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K3 전차를 자체 개발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이죠. 최근 복잡해진 국제 정세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도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려는 열기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K3가 계획대로 완성된다면 다른 국가의 전차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유일한 약점인 전투 데이터를 폴란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설계상의 어려움 역시 해결될 수 있기에 차세대 경쟁에서 한국의 K3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두 국가의 긴밀한 군사협력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길 바라며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전차를 생산하는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5세대 D램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숱한 견제에도 소기의 성과를 내놓으면서 정말 중국이 기술 자립에 성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던 건데요. 그런데 역시나 얼마 뒤 중국이 뒤통수를 쳤다며 그럴 줄 알았다는 반전된 상황이 펼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나 빨리 5세대 D램 개발을 했다는 게 이상하다 했더니 한국 몰래 반도체 기술을 빼내려 반도체 자급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서 얼마 전 최초로 5세대 D램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불과 최근까지만 해도 첨단 반도체 핵심 부품조차 구할 수 없어 동동거렸던 중국에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런데 역시나 한국에서 세계 1위인 삼성전자 D램 기술 핵심 정보가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이 삼성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게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출신 부장과 관계사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번에 넘어간 삼성의 D램 기술 피해 금액은 수조 원 규모로 심지어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드러나면서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유일하게 D램을 생산하고 있는 창신메모리는 지난 11월 중국 내 최초로 5세대 초저전력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에서는 창신메모리가 삼성 등 우리 반도체 업체와 기술 격차를 확 앞당겼다고 자화자찬이 쏟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창신메모리에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넘어가 가능했던 일로 실제로 최근 검찰이 창신메모리에 삼성 반도체 기술을 넘긴 김모 전 삼성 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8년 전 삼성에서 나온 김 전 부장은 창신메모리에 들어가 삼성의 18나노급 D램 핵심 기술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 관계자 장비업체 전 직원, 하청업체 출신 등 실무 인력 수십 명이 기술 유출에 가담하는 등 기술 유출 피해액만 따져도 수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을 노골적으로 이제는 거의 대놓고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 과학 인재를 흡수하는 중국의 천인 계획에 따른 것으로 명목상 인재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이를 통해 중국은 산업 스파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지만 문제는 중국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년 6월에는 반도체 공장을 통폐로 베끼려 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상상을 초월합니다. 삼성의 전 임원이 반도체 공정 자료를 빼내 중국의 복제 공장을 만들려 한 것으로 기술 유출 피해 금액만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는 삼성 부장급 전 직원 말고도 공장을 설계한 관계사 임원,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범이 더 있을지 여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작년 5월 국정원이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는데 기술 유출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 두 사람이 작년 10월에 귀국하면서 덜미를 잡은 겁니다. 이렇듯 최근 중국에서는 반도체 장비를 아예 통째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는 10년이면 걸릴 일을 한국 기술을 빼내오면 2년이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18나노 D램 공정 자료를 빼낸 중국 창신메모리의 중간 역할을 한 중국 현지 반도체 장비업체 홈페이지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 다른 곳이 510년 걸릴 일을 우리는 2년이면 끝낸다라고 뻔뻔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회사를 세운 건 창신메모리에 취업하면서 삼성의 기술을 유출한 김모 전 부장으로 그는 삼성 협력업체의 장비 기술까지 모두 유출하려 했습니다. 김 전 부장이 기술을 유출하려고 한 건 증착 공정에 쓰이는 퍼니스 장비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삼성 출신 김모 전 부장이 지난달 15일 구속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는데요. 자칫하면 중국이 이 기술을 가져가 우리를 제치고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삼성을 퇴사한 뒤 반도체 장비 납품업체 팀장 박모 씨 등과 함께 중국 업체로 이직해 핵심 기술을 유출했으면 검찰은 김 씨 일당이 기술을 유출하는 대가로 수백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 씨가 세후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해 삼성과 관계사의 기술 인력 20명을 빼간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하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이렇게 빼간 반도체 기술들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화웨이 7나노급 AP를 개발했다는 것도 결국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미국 IT 전문지에서 화웨이가 개발하고 SMIC에서 제조한 7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성능이 뒤떨어지며 불량률이 매우 높다는 테스트 결과를 내놓아 중국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앞서 작년 8월 화웨이는 미국 반도체 제재를 뚫고
7나노급 AP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해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라 당시 반도체 업계에서도 놀라운 기색을 드러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뒤 미 IT 전문지 톰스 하드웨어가 화웨이 AP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2020년 화웨이가 TSMC에 위탁해 제조했던 5나노급 AP보다 성능이나 전력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톰스 하드웨어에 따르면 화웨이 기린 9000S 프로세서의 전력 효율과 그래픽 성능이 2020년 출시된 기린 9000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린 9000S는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탑재된 프로세서로 최초로 SMIC의 7나노 미세 공정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였습니다. 해당 제품이 출시됐을 때만 해도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했지만 중국이 이를 극복하고 자체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톰스 하드웨어의 반도체 성능 테스트에서 새 프로세서의 성능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중국이 진정한 첨단 반도체 자급 체제를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불량률이 높다는 점으로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험 생산 단계에서 기린 9000S의 수율이 30% 수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쉽게 말해 100개를 만들면 30개 정도만 정상 제품이라는 뜻으로 이는 화웨이 신형 노트북에 들어간 5나노급 CPU도 기린 9000S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최근 중국의 국영 반도체 업체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SME가 28나노 노광 장비 개발을 공표했지만 이 역시 정말 팩트인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SME의 후원사인 상하이창 장그룹은 지난주 위챗의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국내 기업으로 SME가 28나노 노광 장비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게시글은 곧바로 삭제됐는데 이에 대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SME의 28nm 노광 장비 개발에 대한 첫 공식 확인이지만 중국 매체들의 보도가 검열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작년 7월 이 매체는 SME가 연말까지 자체 개발한 28나노 노광 장비 SSA810을 인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SME는 네덜란드의 ASML이 세계 노광 장비 시장을 거의 독점한 상황에서 중국이 밀어붙이는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핵심 회사입니다. 노광 장비는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는 데 쓰는 핵심 장비로 7나노 이하 미세공정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려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노광 장비가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은 이를 구경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SME가 반도체 장비 자급에 성공한 겁니다. 이에 대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SME가 개발한 노광 장비는 ASML의 EUV 노광 장비에 한참 뒤처졌지만 중국이 반도체 성숙 공정에 집중하면서 이뤄낸 성과라며 28나노 노광 장비의 개발은 중요한 성취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SME의 28나노 노광 장비 개발 발표 시점이 찝찝해 보입니다. 바로 미국이 중국 반도체 규제를 범용 반도체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나왔기 때문으로 중국이 이를 의식해 부풀려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화웨이 7나노급 AP를 개발했다는 이야기도 거짓으로 밝혀진 만큼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빨리 성과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도체 기술을 비롯한 핵심 기술 유출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는 물론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야말로 중범죄인데요. 그런데 작년에 특허청 기술경찰이 지식재산 관련 범죄자를 형사 입건한 수만 해도 500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경찰은 작년 1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전현직 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을 사전에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기술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와 관련된 핵심 기술이 무단 유출 증거를 다량으로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직원과
브로커 등 추가 공범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전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사전 구속하는 등 추가적인 기술 유출을 막았습니다. 해외 기술 유출은 은밀한 범죄여서 입증도 어렵다 보니 덜미를 잡는데 수년씩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국가 경쟁력을 흔들 수 있는 중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